예, 부동산 자산관리론 3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그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변천, 그리고 분양 공동주택의 관리제도에 대해서 짧게 생각을 해봤고요.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분양 공동주택의 관리제도 나머지 부분 다 하고, 그리고 임대 공동주택의 관리제도와 주택관리사와 관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이제 주요 조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네 가지 정도 네 가지 이상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 기구이다. 분양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리 기구이면서 관리 주체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1981년에 전부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령에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 등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 규약을 제정하고요. 그 관리 규약에 따라 관리 기구를 조직해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성이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관리 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고요.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둘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한 18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리 규약 개정안을 제안하고, 두 번째 관리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그리고 세 번째 공동주택 관리 방법의 제안, 그래서 자치 관리를 할 것이냐 위탁 관리를 할 것이냐 제안을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변경 승인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시설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게 이제 주민 공동시설이 있고, 두 번째가 인양기가 있습니다. 인양기는 요즘 많이 안 쓰는데요. 곤돌라라고 해서 이사할 때 이제 예전에 쓰던 그런 승강기 비슷한 게 있습니다. 주민 공동시설에는 대표적인 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그리고 주민 운동시설, 그다음에 주민 휴게시설, 도서실, 독서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기준을 결정하는 게 이제 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에 포함이 되고요. 여섯 번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 보고서 승인. 일곱 번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관리비와 관련된 것들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단지 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운영 기준을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대한 사항을 이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보수, 교체, 개량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 그러면은 전유 부분하고 이제 구분이 좀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건물의 주요 구조부 해가지고 벽, 기둥, 바닥, 지붕, 그다음에 주로 많이 쓰는 계단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경비실, 단지 내 도로,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부대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리시설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민 공동시설을 복리시설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 공동주택 공용 부분인데요. 그 공용 부분을 보수한다든지 교체한다든지 개량하는 것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한인데요. 여기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라고 하는 것은 증축, 개축, 대수선, 그 다음에 시설물 철거 이런 것들이 이제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그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담보 책임 종료 확인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조금 덜 중요한 건 한 2년 정도 그 담보 책임 기간이 있고요. 중요한 건 한 10년 정도의 담보 책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그거 갖다 이제 확인을 의결할 수 있고요. 13번째, 주민 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한. 여기서 그 주민 공동시설에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는데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 공동시설을 위탁 운영을 할 것인지 뭐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가 돼야 되는데 13의 2루다가 포함을 시킨 게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 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14번째, 장기 수성 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뭐 비용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의결할 수 있고요. 15번째, 입주자 등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번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갖다가 의결을 하는데요.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구성원들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교육 그리고 윤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주된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그리고 관리 규약 준칙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 소양, 윤리,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 수선 충당금 뭐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뭐 그런 것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입주민 간 분쟁 조정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하자 보수 방법, 뭐 절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그 말고 두 번째 그 주요 조직으로 나오는 게 하자 분쟁 조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이제 그걸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자 담보 책임 그리고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하고 조정하고 관장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줄여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해당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 등에 대한 사업 주체 등과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등 임차인 등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세 번째, 하자의 책임 범위 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업 주체 등과 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게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세 번째 주요 조직으로 이제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 조정위원회는 앞에 설명드린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하고 뭐 두 글자가 빠진 건데요. 그래서 하자 분쟁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단 시군구별로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약칭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약칭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 분쟁을 갖다 조정하고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걸친 분쟁. 두 번째,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세 번째, 분쟁 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제 행정기구긴 하죠. 위원회기구이고요. 근데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분쟁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몽땅 다 재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을 갖다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좀 분쟁 조정을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요.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수사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들 수 있고요. 다른 그 기타 조직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동주택관리 지원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 교육이라든지 장기 수선계획 수립 지원해주고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해주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해서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LH공사의 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모범관리단지 중에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기타 조직 세 번째가 이제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 시사점을 찾아내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가 있는데요. 공동주택 관리 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 행위 신고한다든지 처리한다든지 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토부 산하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14년에는 원래 그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및 부실 감리 신고센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갖다 찾아보니까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이 공동주택 관리 비리와 부실 감리 신고센터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리뷰를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국토부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하나를 그냥 그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내고 했는데요. 이게 아마도 그 국토부까지 안 가고 그냥 시도에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좀 많이 해결을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게 이제 관리 규약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 규약을 관리 규약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규약이 필요한 그 이유 또는 관리 규약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공동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입주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을 텐데 그 이해관계로부터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생활의 합리적인 질서 유지라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전체로서의 어떤 인적인 요소 그리고 물적인 설비를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치 규범이 바로 이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서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규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관리 규약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게 개별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에서 규약을 만든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규약 준칙이라는 걸 둬가지고 이것을 보고 이제 관리 규약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규약 준칙은 이제 시도지사가
정하고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준칙이 관리규약 준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관리규약 준칙에는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동별 대표자가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된다 그랬죠.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 선출 절차, 해임 사유 절차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약 29개 항목이 이 관리규약 준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 준칙을 보고 이제 관리규약을 실제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는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 법령의 관리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규약에 들어가야 되겠죠. 관리 규약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공동주택 관리를 좀 통일성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공동주택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규약을 개발한다. 이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어떤 그 모델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관리 규약 준칙을 시도지사가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제정했다 또는 개정했다라고 하면 그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공동주택의 관리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임대 공동주택의 관리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뭐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정의를 보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아까 잠깐 살펴봤듯이 소유권의 형태 또는 공급 주체에 따라 가지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취득 유형에 따라 가지고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입임대주택은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94년에 주택법의 특별법으로 임대주택법이 제정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데 임대주택법은 그 뒤에 이어진 게 임대주택법은 이제 그 법령을 바꾸고 이제 이어진 게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거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겠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살펴보면은 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의 주요 대상은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15년에 공공주택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 공공주택 특별법을 제정해서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 관리 서비스가 좀 매우 열악한 그런 실정이다라고 대부분 이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주택 특별법은 그 이전에는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었고요. 그 이전에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그 이전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지고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제 지금 현행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복지를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장기 임대주택법에 넣어놓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장기 임대주택법에서는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복지 서비스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비용을 그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는 게 아니라 좀 보조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재정 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좀 주거 관련 시설이 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콘텐츠도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이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그 2015년 12월에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이 됐고요. 거기서 주택 임대 관리업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관리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 관리업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그리고 준주택의 시설물 유지 보수,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의 임대 관리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이고요. 자기 관리형과 위탁 관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 관리업은 뭐 그냥 말하자면 임대 관리도 하고 LM이라고 표현하는 정말 임대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FM이라고 표현하면 시설 관리까지 한꺼번에 하는 그런 업이다,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책임으로다가 전대를 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임차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인데요. 뭐 주택이 공실된다든지 아니면 임차료, 임대료를 체납한다든지 하면 위험이 따르는 거죠. 근데 그 위험을 그 주택 임대 관리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형태의 임대 관리업입니다. 반면에 이제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 관리를 대행하는 형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 관리 회사, 주택 임대 관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매월 실제 임대료, 실제 수입으로 걷어들이는 임대료에서 일정 비율을 관리 수수료로 수령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게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1987년에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했고요. 또 주택관리업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 공동주택의 전문적인 관리를 이제 제도화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동주택 관리, 특히 이제 분양 공동주택 관리는 대부분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유지 관리, 즉 FM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입주자들의 관심 부족, 그다음에 일부 종사자들의 윤리의식 부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관리사는 1997년서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 보위 채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동주택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은 30쪽 아래에 있는 표와 같은데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5개 과목이 있습니다. 1차 시험 3개 과목, 2차 시험 2개 과목이 있는데 민법하고 폐기원리를 제외한 나머지 3과목은 모두 다 시설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설 관리와 관련이 돼 있다. FM과 관련이 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험 과목 보시면 1차 시험은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 개론 3과목이고요. 2차 시험은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 관리 실무 2과목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하고 이제 출제 비율도 거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시험 방법은 뭐 둘 다 이제 객관식, 1차 시험은 객관식 오지 선다형 또는 뭐 오지 선택형, 뭐 오지 택일형,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봐왔던 고등학교 때 많이 봐왔던 그런 객관식 유형이고요. 2차 시험은 객관식 오지 선다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근데 주관식이 뭐 길게 쓰는 건 아니고 단답형 또는 뭐 기입형에서 괄호 이렇게 뻥 뚫어놓고 이제 거기다 채워넣는 그런 형태로다가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보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자격을 취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실무 경력을 쌓으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 이상 종사한다든지 아니면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주택관리 업무 수행하거나 또는 공무원들 중에 주택 관련 지도 감독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련 단체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경우 같으면 이 3가지 경우 같으면은 5년 이상 수행해야지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사항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면 변경신고를 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 등록은 주택관리사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경우에 일반적인 법인도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은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본금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2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기술 인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분야, 연료 사용기기 취급 관련, 고압가스 관련, 위험물 취급 관련 기술자 1명 이상씩이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 이제 주택관리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설과 장비 기준입니다. 그래서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그리고 절연 저항계 누진 측정기입니다. 누전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1대 이상 있어야 하고요. 사무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록 기준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면 주택관리업 또는 주택관리업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